물을 정말 얼마를 마셔야 우리가 좋을까요? 옛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물은 생명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은 현대인들의 물 섭취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포가 꼭 필요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세포가 필요하지 않은 입에 좋아하는 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한다는 거예요. 탄산음료를 포함해서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차들도 대체적으로 내가 입이 좋은 거, 자기 기호식품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물하고 진정 생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물하고 그런 참물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물에서 빼기를 해야 돼요. 더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빼기를 해서 물을 더 많이 마셔야만이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내적인 어떤 생리기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끓인 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물들은 대체적으로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먹을 수 있는 그 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풍요성의 빈곤이라고 그러는데, 풍요롭기는 한데 세포는 빈곤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물들을 구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물은 얼마나 마셔야 좋은가요? 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 이 문제는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정말 얼마를 마셔야 우리가 좋을까요? 옛부터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물은 생명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은 마실 물은 넘쳐요. 그런데 정작 몸은 늘 만성 탈도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 음료수, 국물도 뭐 물이니까 뭐 괜찮겠지라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물은 목마를 때만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보내는 어떤 갈증 신호가 오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거 더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요, 중년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요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루틴으로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은 하루에 도대체 정말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2리터. 하루에 8잔 이상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의학적으로는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체중에 곱하기 30ml를 하는데 이게 물 섭취 권장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60kg이다 라고 하면은 60 곱하기 30, 그러면 1800ml, 1.8리터 정도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마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여름철에 땀 많이 나면 더 많이 마셔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는 커피, 술, 탄산음료 같은 이런 이뇨성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경우는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기 위주의 식단을 하는 경우도 더 많이 마셔야 되고, 또 해족 중이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중인 분은 정말 물을 많이 좀 마셔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1.8리터가 아니라 2.5리터까지 그 정도까지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내가 물을 정말 잘 마시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바로 내 몸이 그냥 바로 알려줍니다. 물 부족했을 때 신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몇 가지를 얘기 드리면요, 입이 자주 마르고 입냄새가 심하다, 물 부족이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 이것도 물 부족입니다. 변이 딱딱하고 배변이 좀 힘들다, 또 소변색이 진하고 냄새가 강하다, 오후가 되면 발이 붓는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잘 생긴다, 이거 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숨겨진 탈수 상태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만성 탈수 증상의 시작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갈증 신호 자체를 뇌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낄 때는 몸은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 질병의 어떤 절반은 물만 잘 마셔도 예방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럼 물이 부족하면 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탈수가 이루어지면은 단순한 우리가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림프 흐름이 이게 느려지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붓게 되죠. 그리고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간이나 신장, 피부에 독소 상태가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을 말할 때는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수분 루틴입니다. 우리 몸의 한 70%는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중에서 혈액은 90% 이상이 물입니다. 뇌는요, 80%가 물이에요, 물. 심지어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도 물 없이 작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피, 소화액, 림프, 심지어 뇌세포까지 이 모든 생리작용은 물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실수록 좋을까요? 아닙니다. 지나친 또 물 섭취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위험한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상태가 이제 어지럽고 막 속이 미식한 상태가, 물 많이 먹었더니 속 미식거리다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죠. 특히 심장이라든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요, 물을 많이 먹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억지로 막 마시는 것이 아니고 몸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내 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대로 마시기만 해도 약보다 먼저 쓰여야 할 어떤 치유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만 잘 마셔도 변비가 개선되고 피부가 막 맑아지고 브레인 포그라고 그러죠. 뇌 안개 이런 것들 증상이 거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물이란 게 단순히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정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그 공복 사이에도 또 물을 천천히 나눠서 먹는 거, 그리고 하루 물량은 몸무게와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먹는 이런 지혜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수기 물은 미네랄 없다는데 어떤 물을 마셔야 좋을까요? 정수기 물 요즘 많이 먹잖아요. 이건 정말 요즘 시대에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느냐,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이건 물 속에는 생명력의 어떤 원천, 미네랄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단순한 H2O가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 집집마다 그래서 정수기 하나쯤은 다 갖고 있죠. 특히 고급 정수기로 불리는 이 RO 방식이라고 하는 역삼투압 정수기가 상당히 유행이고 또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은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같은 불순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같은 미세한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생명이 빠진 텅 빈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미네랄이 제거된 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막 갈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몸속에 있는 전해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물이 세포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신장에 부담만 주는 거죠. 심지어 오히려 내 몸속에 있는 미네랄까지도 같이 희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이 비어 있으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미네랄까지 끌고 나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도 갈증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WHO라고 그러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미네랄 없는 그런 물을 장기적으로 마시는 것은 건강에 상당히 해롭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전해질 균형, 세포의 대사, 산소 운반, 호르몬 작용까지 다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이 물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 칼륨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 수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에 쓰여요. 그래서 혈관의 어떤 수축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떨림이 오면 마그네슘 부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연, 실리카, 그 다음에 셀레늄 같은 거 이런 작용들은 또 해독 작용이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런 미네랄이 빠진 물만 계속 우리가 마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물은 먹었는데 계속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해독도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지만
생명이 없는 텅 빈 물은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물이 우리 좋을까요? 자연치유 관점에서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깨끗한 가입니다. 중요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두 번째는 살아있는 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미네랄의 다양성이 있는 가예요. 하나의 미네랄이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물은요. 첫째가 지하 100m 이상 자연 안반수. 그리고 또 약수라고 불리는 우리가 자연생수. 천연 미네랄이 이렇게 살아있고요. 물맛이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 의서에도 좋은 물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의보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청정한 물이 상수다. 맑고 차가운 샘물, 흐르는 물이 최고라는 뜻이고요. 또 용수, 용천수는 생명을 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안반수, 자연 지하수를 좀 이상적인 물로 본 거예요. 또 죽은 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요. 오래 고인 물, 끓였다가 식힌 물, 생명력 없는 물은 피하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연 지하수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안반수 이런 물들을 이상적인 물로 여겼다는 건데요. 결국 생명력 있는 물,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물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럼 이런 자연 생수와 수돗물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다를까요? 수돗물은요, 안전하게 만들기가 최우선이에요.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을 없애는 게 1번 목표예요. 하지만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염소 냄새 있잖아요. 오래된 또 수도관에서 나오는 그 녹물 같은 이런 냄새들, 물질들, 또 수돗물 저장 탱크가 오염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염소로 소독하면서 생기는 이걸 우리가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수돗물에 대한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생각을 하는 물질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먹다 보면 건강에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연생수는 처음부터 자연에서 온 물이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자연 그대로 살아있고 물의 에너지와 생명력도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수돗물은 깨끗하지만 생명력은 좀 부족할 수 있고, 생수는 자연 미네랄 보존과 물의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오염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정수기 물이에요. 정수기에는 종류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정수기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네랄 보충형 정수기입니다.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역삼투합 RO 정수기죠. 이런 것들에서 불순물은 거의 완벽하게 걸러내고 그 뒤에 미네랄을 다시 넣어주는 필터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깨끗한 물이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다시 넣어주는 구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카리 환원수다, 미네랄 정수기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숨어있는 단점이 있어요. 첫째, 일단 가격이 좀 비쌉니다. 둘째, 필터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네랄을 새로 넣어준다고 해도 자연 속의 미네랄보다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자연이 만든 물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가 만든 물일 뿐이라는 거죠. 즉 인공적으로 균형을 맞춘 물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정수기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많이 정말 쓰는 일반 정수기라고 불리는데요. 이걸 우리가 중공사막 정수기, 세라믹 정수기, 활성탄 정수기 이렇게 이제 불리우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네랄은 그대로 살리고 이 불순물, 염소 이런 냄새만 제거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고급형 역삼투압 정수기보다 정말 가격이 저렴하게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수돗물의 어떤 수질이 많이 나쁘지 않다면 일반 정수기로는 제가 추천드리고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연의 미네랄을 살리는 쪽에서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한 가지의 좋은 미네랄이 많은 것보다 양의 문제보다는 미네랄의 다양성과 조화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정수기 어느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 페트병 생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편리는 하지만은 여기엔 주의할 점이 정말 몇 개가 있는데요. 첫째, 이 생명력이 잃은 죽은 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멸균이나 장기 보관을 해야만 이게 우리 소비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물의 생명력과 에너지의 소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을 잘못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의보감에서는 죽은 물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끓였다 식히거나 오래 보관된 물은 에너지를 잃은 정제된 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용기의 환경 호르몬 문제인데요. 이 용기가 고온이라든가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 시에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실어둔 이 생수들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다니잖아요. 이런 오래된 병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유통, 또 보관 중 품질 저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페트병 생수는 생산 후에 몇 달 이렇게 지나서 우리가 유통이 되기도 하고 또 보관 중에 온도나 햇빛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산화됩니다. 그래서 물의 에너지와 그 맛, 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막 채운 그 안반수와 시중에서 이 산 생수의 맛은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런 원인 때문에 그래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연치유 관점에서 더 좋은 물을 선택하는 팁이 있다. 가능한 자연 안반수 혹은 약수터 물을 직접 받아서 한번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정수기, 좀 저렴한 정수기지만 거기에 깨끗한 수돗물이 조합돼야 됩니다. 일반 정수기의 문제는 수도관에 오염됐든가 저장하는 곳에 오염됐든가 했을 때는 이 일반 정수기에서는 필터 기능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수돗물인 경우는 일반 정수기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관은 유리병에 좀 보관하시고 그날그날 마시는 이 신선한 물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인 경우는 자동차에 또 고온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을 좀 피하시고요. 직사광선을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장기 보관하는 것은 좀 주의를 요합니다. 내가 마시는 물이 텅 비고 깨끗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생명과 에너지가 깃든 물인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물은 단순히 깨끗한 액체가 아닙니다. 물은 우리 몸의 해독의 시작이고 또 물은 면역의 기초가 되고요. 또 생명의 어떤 흐름입니다. 좋은 물을 마시는 이 습관, 그 안에 담긴 어떤 미네랄, 생명 에너지가 우리 몸을 조금씩 다시 되살아나게 만드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깨끗한 물만 찾지 말고 생명이 담긴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한번 한 컵에 물부터 바꿔보는 것. 이것이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 물 대신 차를 마셔도 될까요? 이것도 정말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질문들이에요. 물을 마시는 대신 나는 커피나 차, 또 밥 먹을 때 국 같은 이런 또 음료들을 마시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하죠. 차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필요한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온갖 차, 커피, 탄산음료로 하루 수분을 이렇게 때우는 경우가 정말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는 이런 음료는 기능성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처럼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의학적 자료에 따르면요. 카페인 음료는 수분을 보충하기보다는 더 빼앗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해요. 특히 일부 차대에서는 간이나 신장 같은 것에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부담을 주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차도 어차피 물에 우린 거니까 물 대신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 차는 단순한 수분 공급원이 아니라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액체라는 겁니다. 보통 차에는 우리가 커피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카페인 들어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홍차, 녹차, 바테차 같은 것이 카페인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먹는 건강에 좋다는 쑥차라든가 뽕잎차 같은 거에는 탄닌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감잎차 다 좋아하시잖아요. 국화차, 도라지 이런 차들은 이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허브차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뭐 페퍼먼트라든가 라벤더, 카모마일 같은 거에는 에센셜 오일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다양한 생리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잘 맞으면 약이 될 수 있지만은 너무 많이 마시면은 오히려 수분을 뺏어가거나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카페인인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신경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갖다 촉진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해도 실제로는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더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이 차들은 수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기능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차는 물이 아니라 그냥 기능성 음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마 정확하게 더 설명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물 대신 마셔도 좋은 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요. 물 대용으로 마셔도 괜찮은 차. 일단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게 좋아요. 순한 성질의 차가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리차 뭐 이런 것들도 괜찮죠. 하지만 이 보리차에는 약간 냉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카페인이 없고 부드럽기는 하지만 이것은 열이 많고 갈증이 자주 나는 분한테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들 열날 때 우리가 보리차 많이 주잖아요. 이 열날 때 기능을 갖고 있는, 떨어뜨리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냉성 체질인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 냉성 체질인 경우는 생강차나 뭐 대추차 같은 또 둥글레차 같은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둥글레차도 많이 드시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그렇게 권하거든요. 둥글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걸 막 팔팔 막 끓여갖고 물을 다 죽인 다음에 둥글레차를 타지 마시고 끓인 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그냥 이렇게 넣으면 우러나와요. 그래서 단맛이 살짝 있으면서 이 둥글레차 자체가 소화도 돕고 위장 보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붓기가 있거나 이뇨작용을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할 때,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해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감잎차 많이 드셔요.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감잎차들을 많이 드시는데 괜찮습니다. 이 감잎차도 막 끓인 물, 막 100도씨의 끓인 물에다 넣어버리면 비타민 C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울어 먹으라고 그러죠. 울고 먹으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기타 뭐 국화차나 또 요즘 작두콩차, 뭐 질경이차 같은 것이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경우는 뭐 기관지나 눈, 뭐 알러지, 이 장 건강에 좀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드셔도 괜찮아요. 특히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가 필요한 차들이 있어요. 매일 마시기에는 좀 부적합한 차들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 마찬가지입니다. 물 차원에서 봤을 때는 손실이지 플러스 아닙니다. 그리고 녹차, 홍차 마찬가지고요. 이 카페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물이라는 개념에서는 항상 이런 것은 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많이 먹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물을. 그리고 약초차 계열 같은 경우는 쑥차, 인삼차, 황기차 같은 것은 이건 약효가 좀 강한 거예요. 매일 마시기보다는 증상 맞춤형으로 간헐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필요할 때 섭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가공된 차 음료 있어요. 이것도 물 대신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페트병에 든 기성 차 제품들은 대부분 가공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당이나 보존제가 추가된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물이라는 개념에서는 빽입니다.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차는 그래서 물은 아닙니다. 차는 마시는 약이자 하나의 음식으로 보는 게 좋아요. 내 몸의 상태라든가 오늘의 증상 그리고 계절과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속이 냉한 사람은 생강차, 계피차, 장이 약한 사람은 둥글레차, 질경이차, 기운이 없는 사람, 맨날 피곤해하는 사람은 작두콩차, 뭐 대추차, 그리고 붓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옥수수 수염차 아니면 탄물 같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두통이 막 잡고 눈이 피곤한 사람 이때는 우리가 국화차나 감잎차, 그리고 감기 기운 있고 목이 막 자꾸 컬컬한 사람 이때는 배 도라지, 그 다음에 생강차도 괜찮고 생강대추차. 저는 이렇게 하여튼 몸 안에 어떤 흐름을 돕고 기운을 보완해주는 부드러운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쓰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차도 결국은 내 몸에 들어가는 하나의 액체잖아요. 그래서 차를 물처럼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원칙 4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5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너무 진하지 않게 연하게 마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나면은요 자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엉뚱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연하게 우려 마셔라. 끓인 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우려 먹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둘째는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약성이 있는 차는 공복에 드시면 위를 막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 한 30분이나 1시간 후가 가장 적당합니다. 셋째는 소량씩 자주 마시기예요. 물처럼 한꺼번에 막 콜콜콜 그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그냥 두세 잔을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넷째는 따뜻하게 마시기예요. 너무 뜨거운 차는 위장을 정말 놀라게 하고요. 너무 또 차가운 차는 신장이라든가 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마시기. 이 차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멋이 있잖아요. 그 여유의 멋이거든요. 이걸 막 급하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이 훨씬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차는 하여튼 물이 아니고 몸에 작용하는 음료다라는 하는 거고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는 분명히 있지만은 카페인 없는 거, 또 순하고 따뜻한 위주로 내 몸에 딱 맞게 증상에 따라서 조절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물은 해독의 기본 원리를 갖고 있고요. 차는 회복이라고 하는,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이 따뜻한 어떤 차 한 잔이 이 삶의 여유와 작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한 잔씩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트, 편의점에서 파는 물, 어떤 물이 좋은가요? 일단은요, 저 같은 경우 저도 상당히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제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맛을 봅니다. 미네랄이 이렇게 다양성이 있으면 맛이 뭔가 이렇게 산뜻해요. 근데 미네랄이 편중되어 있거나 부족하면은 맛이 좀 뭐라 그럴까요? 밋밋하다라고 그럴까요? 이걸 가지고서 저는 구별을 해요. 시중 생수 뭐 괜찮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직접 제조 공장까지도 가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방사선으로 막 소독했어요. 소독이 아니라 멸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자외선 멸균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만 잘 원천수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물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 물들은 선택하는 것은 1차로 마십니다. 물론 냄새야 뭐 다 거의 없기 때문에 맛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몸을 살리는 물 섭취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료실에 있다 보면 정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은 열심히 마셨는데도 몸은 막 무겁고 더 붓는 것 같고 속 더부룩하다 그러고 오히려 막 피곤해지는 느낌 때문에 이게 나한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더니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지? 물이 나하고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물은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은 언제 먹어야 되는데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또 온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먹는 방식, 그리고 내 몸의 상태와 완전히 좀 연결된 물이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고를 때는 정말 엄청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소화 잘 될까? 지금 먹어도 될까? 이거 위에 부담은 없을까? 그런데 물은 그냥 막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냥 마셔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치유에서는 물도 하나의 음식이고요. 약으로 보는 거예요. 몸을 치유하는 어떤 액체 음식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마셔야 이 세포가 정말 좋아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을 약처럼 생각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하루에 몇 리터 마셔야 되죠? 하지만 얼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인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자연치유에서 이야기하는 몸을 살리는 이 물 마시는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물이 이 세포의 약이 되게 마시고 우리가 싶다라고 하면은 언제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원칙. 첫 번째는요. 황금 타이밍이 있어요. 기상 직후 정말 좋은 물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막 수분도 증발하고 또 혈액은 막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끈적끈적해져 있는 거예요.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은 정말 해독과 혈액순환에 약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식전 30분까지예요. 저는 이제 10분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공복에 물 한 잔입니다. 이때 이제 물은 위를 자극해서
식사를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은 식사 중간중간에는 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위산이 희석되기도 하고요. 소화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거나 트림, 가스가 생기기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식후에 먹는 게 나아요. 식전과 식후 2시간 뒤 공복에 식후에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공복에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눠서 천천히 자주 마시기예요. 물은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은 금방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 몸 안에서요 홍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컵으로 자주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입에서 씹듯이 오래 머물다가 나눠서 마시는 것도 또 이상적인 물 섭취법이에요. 한 번에 500ml 벌컥벌컥보다는 한 컵을 5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나눠서 먹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물은 씹듯이 마시기입니다. 이 침과 섞였을 때에 이것을 실천하시면 침 속에 들어있는 그 소화효소 다 아시잖아요.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잖아요. 이게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세포의 수분 흡수율도 같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특히 기상시 첫 번째 먹는 물에서도 해독과 혈액순환을 위한 물은 가능하면 꼭꼭 씹어서 드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물의 온도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장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요. 꼭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위장이 약한 분, 또 대부분 이런 분들이 냉성 체질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너무 차가운 물은 장과 어떤 이런 신장 같은 것을 자극하게 돼서 결국은 소화불량이라든가 설사, 냉증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너무 뜨거운 물들은 정말 위점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물의 온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결국은 생체 리듬에 따라서 또 4가지로, 3가지로 나누어서 이게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생체 리듬 다 아시죠? 새벽 시간이죠. 아침 8시까지는 이때는 좀 따뜻한 물. 이때 따뜻한 물은 온도가요. 체온과 비슷한 37도씨 전후에서 쓰시면 돼요. 이때의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장 운동을 촉진할 때 대변과 해독을 도와주는 그런 유도하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이 온도가 가장 적합하고요. 오전 이제 8시 이후에 오후까지는 차가운 물보다는 실온의 온도, 실온의 온도는 보통 22도 전후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추천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실온의 물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이유가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 2시간까지 우리가 물을 또 드시라고 하는데 이때 물의 온도는 한 40도, 약간 체온보다 높게 이렇게 권장해 드리는데요. 잠들기 전에 마시는 만약에 찬물 같은 걸 드시게 되면 신장을 자극하나 이뇨작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잠자면서 자꾸 깨게 돼요. 따뜻한 물은 긴장을 풀어주고 몸을 이완시켜서 숙면을 유도하는 작용도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이 정말 숙면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물도 이렇게 시간과 어떤 체온, 리듬에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한번 실천하는 건 어떤가 싶어요. 아침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텐 국물 대신 특히 물도 같이 줄이고요. 국물도 줄이고 물도 줄이고 국물 음식을 좀 줄이는 게 식사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루틴처럼 물을 좀 챙겨 다니는 거, 텀블러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좀 챙기시면 실온의 물이죠. 거기에 레몬을 살짝 한 반 개 정도 이렇게 집에서 짜서 드시게 되면 하루 비타민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가장 제가 권장드리는 거고요. 이런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배변이 쉬워지고 이 복부 비만도 좀 줄이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통과 피로도 또 개선하고 또 피부가 맑아지고 심지어 뇌의 안개라고 그러죠. 내가 멍한 거 이런 것들도 개선하는 작용도 합니다. 결국 물은 약은 아니지만 제대로 마시게 되면 어떤 약보다 어떻게 보면 쓰여야 할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물 한 잔이 장을 깨우기도 하고 간을 또 청소하고 세포의 대사를 깨워주는 생명의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언제 어떤 상태로 마시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 물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오늘 바로 한번 여러분 따뜻한 한 잔으로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할 때
몸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물이 부족하면은 뭐 다 아시지만은 이제 갈증도 느끼게 되고요. 또 입마름이 기본으로 나타나지만은 입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안에서 흐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부종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하지 부종이 있다 그러면은 물 부족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그리고 대변이 문제가 있을 수가 많죠. 변비가 있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이 뇌의 안개예요. 뇌 속에 꼭 안개 낀 것 같아요. 이것도 물 부족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인데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을 부족했을 때 쉽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환자분들이 일단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진료실에서 볼 수 있는 이분이 물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 상태예요. 피부가 조금 거칠다고 그럴까요? 칙칙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분 부족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하지 부종이에요. 의외로 림프순환이 안 돼서 하지가 부종인 경우가 많은 경우는 이분 물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기능성 음료 대신 꼭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능성 음료에서 특히 이제 비타민 음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먹으면 그냥 기운이 딱 생기는 음료도 있는데, 물론 그런 기능성 음료는 그 기능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몸에서 작용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몸 자체를 해독하는 개념이라면 그건 무조건 물이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건강한 생수라든가 좋은 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기능성 음료는 한 가지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게 만성화되면 중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몸은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하는 성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이 훨씬 낫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에는 훨씬 더 좋거다 우리가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변이 너무 진하다라고 하면 물 부족이에요. 그래서 가끔 중요한 포인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물어보세요. 거품이 나는 것은 이것은 채소 속에 물이 부족한 거예요. 채소 양이 부족하면 거품이 나고요. 물이 부족하면 색깔이 진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서 채소 속에 있는 물도 물이잖아요. 채소 속에 있는 그 물이 부족할 때 거품이 많이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은 여러분이 생활할 때 어떤 걸 더 많이 먹어야 되는지, 채소 속에 들어있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그냥 생수를 먹어야 되는지 이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을 제대로 마신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제 물 이렇게 잘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거 모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진짜 제대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자기 자신이 좀 알아차리시면 좋겠어요. 질문도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가 물 많이 먹으면 내가 어떤 변화 일어나?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답은 환자들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답을 또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체험하신 분들이 원장님 물을 바꿨을 뿐인데, 물만 제가 좀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좀 바꿨을 뿐인데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공복에 차 물 한 번 이렇게 좀 마시는 습관을 들였더니 변비가 없어졌어요 하는 분도 제법 있어요. 또 물을 자주 마셨더니 머리가 맑아졌다는 분이, 속이 편안했다는 분들, 뭐 이런 피드백이 정말 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크게 나타날까요? 바로 물이 우리 몸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를 청소해 줄 수 있고, 특히 영양물질을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영양물질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장을 또 충분히 자극해주고 뇌를 맑게 하는 일까지 그 시작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물, 제대로 마시는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 아시다시피 또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 평균 70%, 나이가 들면은 점점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한 80%가 물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 65%, 뭐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중에 특히 혈액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혈액순환, 해도. 이 혈액은 90%가 물이에요. 뇌는 80%가 물이고, 림프, 소화액, 뭐 세포질, 심지어 눈물과 이 침까지 전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정말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일단 혈액이 끈적거리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림프가 막히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붓는 거고요.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할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그래서 뇌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바꾸면 단순히 우리가 갈증의 해결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제가 임상경험을 토대로 보면 물만 바꿔도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5가지 정도가 제가 정리를 좀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배변이 바뀝니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침 공복에 먹는 따뜻한 물 한 잔, 이게 먼저 장 자극하고 농축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배변을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변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실천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변비 있는 분들 아침 물습관 바꿔서 변비에서 벗어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 일단 혈액이 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폐물이 땀과 소변으로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어떤 칙칙함, 여드름 같은 거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피부에는 가장 좋은, 우리가 피부하면 보습제 많이 바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물을 내부 보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피로가 줄어듭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피로도 줄게 돼 있죠. 특히 이 커피 대신에 물을 마시는 이렇게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이 카페인의 자극 대신 진짜 우리의 내부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이 두통과 그리고 또 뇌한계라고 그러잖아요. 멍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됩니다. 많은 두통의 원인 중에서 탈수가 두통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뇌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 뇌세포가 수축되어서 두통과 여러 가지 뇌가 맑지 못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 집중이 잘 안 되는 분,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그러는데 뇌 안개 형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감량과 대사의 개선 효과가 있어요. 물을 자주 천천히 마시게 되면은 결국 식욕이 좀 많이 안정돼요. 과식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특히 식전에 먹는 이 물 한 잔은 위장을 딱 준비시키기도 하지만은 음식 섭취량을 좀 줄여줘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좀 탁월하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결국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제가 항상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좋은 물만 제대로 시간에 제대로 넣어주기만 해도 이 100명의 의사가 정말 몸의 해독, 순환, 소화, 대사를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기본 바탕이 바로 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 보조제, 영양제를 먹어도요, 이 물이 부족하면요 효과 없어요. 물을 제대로 마시기 시작한다면 몸이 가장 먼저 우리가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이 곧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물이 곧 해독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아침 시작해보고 식사 사이사이 몸을 적시듯이 이렇게 마시는 습관, 또 물을 세포의 약처럼 이렇게 대하게 되면 몸은 바뀌게 됩니다. 기분도 바뀌고 하루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몸을 살리는 이 물 한 잔 지금 바로 우리가 실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세포 검사를 하면 왜 탈수라고 나오는 건가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운동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요, 물 먹을 때 운동 없이 그냥 물을 마시면 정체하든지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흐름이거든요. 특히 모세혈관 흐름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의 운동은 아무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누워서 하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다가 잠깐 쉴 때 한 번씩 해라라고 하는데, 이 운동이 이제 붕어 운동이나 보관 운동, 모세혈관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2가지 운동 정도는 알고 계셨다가 그냥 물뿐만 아니라 그냥 내 흐름을 좋게 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짧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 2분 안에 그냥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각성되죠. 그래야만 세포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검사에서 우리가 세포가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건 모세혈관 흐름이 안 좋아진 거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모세혈관이 세포로 들어가잖아요. 세포로 혈액을 운반해주는, 영양소 운반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양소 중에서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영양소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운동하고 같이 해주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레몬수예요. 그냥 레몬 하나 타시면 돼요. 그러면 그 레몬 안에 9가지 영양소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영양소 현대의학적으로는 5가지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요즘은 영양학이 5가지 갖고서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9가지로 모든 식품은 9가지 영양소로 구성됐다 얘기를 해요. 9가지 영양소는 탄탄지 다 아시죠? 비타민, 미네랄은 5대 영양소는 뭐 그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물도 들어가요. 6번째 영양소가 물이다. 7번째 식이섬유. 8번째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5가지 색깔이 또 약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8번째 영양소고 9번째는 식이효소예요. 이 식이효소가 없으면 세포가 먹기가 힘들어요. 효소가 몸 안에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듯이 외부에 있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자체 분해 요소이기도 하고 식이효소라고 부르는 것이 같이 이렇게 9가지가 들어왔을 때에 가장 우리 몸이 흡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균형이 깨지면 효소가 없대든지 했을 때는 우리 몸이 알아서 일을 해야 돼요. 막 자체 분해 요소들이 죽은 물, 우리가 죽은 물이라고 하는데 물에 너무 끓였다든가 그래서 효소가 없다든가 뭐 이렇게 하나가 부족한 물을 계속해서 또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 끓여서만 드신다. 그러면 효소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노화가 좀 빨리 온다. 뭐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골고루 균형이 들어있는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뭐 만들어 먹을 수 있겠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레몬. 그냥 먹기 좀 편해요. 하지만 이 레몬물도 속이 위장이 조금 한 사람들은 막 쓰리다고 하기도 하고요.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럴 때는 저는 이제 뭐 둥글레차 같은 것도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 하지만 그 둥글레차를 생수에다가 넣는 거예요. 끓인 물에 넣는 게 아니라 그걸 생수에다 딱 넣어서 드시면은. 그리고 요즘 티백으로 상당히 많은 차제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꼭 끓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생수 우리가 흔히 갖고 다니는 500ml 생수에다가 그거 하나 딱 넣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시다 보면 그냥 자체적으로 우러나요. 그러면은 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 미네랄과 티백에 들어있는 뭘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같이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을 가장 권장해요. 그렇게 해서 차를 한 15가지 종류를 우리가 몸에 좋다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그걸 티백으로 만들어서 그걸 그냥 생수 속에 넣고 마시는 요 작업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좀 내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티백을 2개 섞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는 지혜를 좀 발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9가지 영양소가 풍부한 레몬수.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500ml에 조그마한 생수병이잖아요. 거기에 레몬 반 개. 그냥 즙 내서 그 즙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뭐 신맛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 다양한 식이섬유도 일정 부분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다양한 영양소들을 같이 생으로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 다 생으로예요. 생으로. 500ml에 레몬 반 개. 이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부담 없고 물이 흡수가 정말 잘 되는 느낌이 와요. 자기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좀 진해서 내가 위장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4분의 1만 드셔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연하게 타는 게 핵심입니다. 욕심껏 해갖고 막 많이 넣어갖고 막 많이 먹겠다고 그러는데 많이 넣어서 많이 먹는다고 세포가 다 먹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연하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탄산수 마셔도 건강에 문제 없을까요? 저는 인위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세포가 그거 균형 맞춰야 돼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뭘 쓸까요? 소화효소하고 대사효소를 더 쓰는 거예요. 효소는 우리가 생명의 불꽃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영양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요즘 노벨상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9번째 영양소가 제가 효소라고 그러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살아있는 거, 뭐 이렇게 효소가 살아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 균형을 깨트렸을 때는 깨트러진 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인위적인 것을 너무 먹게 되면 가공한 것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초가공이 될수록 우리 몸에서는 대사효소와 소화효소가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노화가 빨라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방해 요인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아마 앞으로 의학이 발달한다면 이런 것이 다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자연법이 한 번도 이게 거슬러서 건강에 좋다라고 한 것은 인류 역사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근본적인 어떤 흐름에 우리가 같이 갔을 때에 정말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깨어나고 그 의사들이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건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치유의 관점에서 물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일단은 물은 하나의 음식이고 음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약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음식 중에서 우리가 탄탄지, 비타민,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이게 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 말고 물이 음식으로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영양소가 물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물이 없으면 이 5가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대사되고 소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꼭 어떻게 보면 공장에 있는 기계와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소화시키고 대사시키고 그 과정에 공장에 있는 그곳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열되듯이 그 안에 또 물속에 돼 있는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물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 몸속에 영양소로서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물을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병을 만드는 것을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맥락을 같이 해요. 지금 우리가 독소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하여튼 히포크라테스는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다라고 하고 악액질을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요. 4가지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사체질론이 나와요. 그 혈액과 점액과 황당직, 흑당직 이렇게 표현해서 요거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 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학의 이론을 펴기 시작하죠. 결국은 이 악액질 때문에 세포가 병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액질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독소가 된 거예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불러요. 동서양이.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담음이라고 그랬어요. 몸 안에 뭔가 흘러다니는데,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흘러다니는데 이게 담음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어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나쁜 탁한 혈액이 우리 몸 안에 흘러다니면서 병을 유발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여튼 서양의학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악액질이라는 말로 표현하다가 근래에 와서 동서양이 똑같아요. 다 그냥 독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의학적인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병의 근본적인 근원은 바로 이 악액질, 독소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음식 때문에 이 독소가 생기는 것을 의학에서는 음식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동의보감에 그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은 음식상, 마음 때문에 생긴 병은 칠정상, 습관 때문에 생긴 병, 너무 과로하는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은 노곤상, 마지막에 4번째 온도 때문에 생긴 병은 기혈순환 장애, 이렇게 딱 표현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체온 1도 때문에 죽고 살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기틀이 세워진 거예요. 의학의 기틀이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세포를 병들게 하는 어떤 근본 원인이 독소다, 악액질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하지만 그 악액질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죠.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온도의 문제, 즉 혈액순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거, 이게 바로 병을 일으키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거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독이다, 독소다 라고 해서 병을 만드는 근원이 이 독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 즉 독소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게 음식으로 만들어졌건 마음으로 만들어졌건 습관으로 만들어졌건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온도의 문제에 의해서 만들어졌건 간에 세포에 병을 만드는 그 독소는 우리 몸 안에서 4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물에 녹아서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수용성 독소라고 얘기해요.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겠죠. 히포크라테스가 사체액설을 주장한 거하고 맥락을 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있다. 두 번째는 기름에 녹아 있어요. 지용성 독소예요. 지방이 우리 세포를 상당한 부분에서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지방이 사용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이나 혈관 벽이나 뭐 아랫배 있잖아요. 이런 곳에 축적되는 이런 독소를 지용성 독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발생되는 기화성 독소예요. 우리가 활성산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전신에 다 흘러다녀요. 그런 문제를 또 네 가지 형태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중금속 독소인데요. 어떤 수은이라든가 나비라든가 이런 중금속 독소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금속 독소는 몸 안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으면은 가장 큰 문제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로예요. 피로 증상이 다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독소 5단계까지 다 나타날 수 있는 병이 오겠지만은 처음에는 피로를 나타나게 되는데 세포막의 그 효소의 자리에 효소 대신 세포막에 그 중금속 독소가 딱 달라 있어서 에너지 만드는 어떻게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갖다가 장애시키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병을 만든다.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하면서 세포를 괴롭힌다. 그래서 병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독소의 위치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머리에 있으면 뇌종양증풍 치매가 되는 거고 간에 있으면 간암, 간염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유방에 있으면 유방암 또 작은 경부에 있으면 작은 경부암 뭐 이런 식으로 질병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독소의 그 양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다. 이것은 이 기준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어떤 동양의학에서 특히 동의보감에서 제가 이것을 기준을 둬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독소 1단계, 독소의 형태는 이 네 가지 형태로 있고 그것의 양에 따라서 1단계로 나타나는 증상이 부종하고 어떤 피로감 같은 거다. 좀 과로하면 붓는다. 뭐 이런 것들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이 시작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소 2단계로 넘어가면은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그러면서 만성 피로가 나타나는 이런 증상. 그러면은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러면서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고 불면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2단계 정도의 문제다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미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인다고 해서 바로 병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질병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그걸 보고서 이제 새로운 의학이 탄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국가 미병센터가 있어요. 미병의료센터인가요? 지금도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년 전에 그렇게 해서 이 미병 상태, 만성 피로라든가 이 번아웃, 불면 같은 걸 다루는 이런 의료기관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도 보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직접 한번 경험도 해보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요까지가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다루는 것은 의료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방의학 차원이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는 안 나오니까요. 독소 3단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혈액 검사나 어떤 검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갖다가 각종 염증성 질환이 나타나요. 통증이라든가 통증이 시작돼요. 그리고 근육통이라든가 뭐 섬유에 나타나는 섬유근육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독소 4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염증이 오래돼 가지고서 만점염증 우리가 이것을 뭐 대사성 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퇴행성 증상으로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뭐 섬유근육통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독소 5단계에 가서야 각종 암, 유전자까지 독소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이가 온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독소의 형태, 네 가지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양에 따라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조금 정리해보면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온도의 문제로 이 만들어진 이 독소는 몸속에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소의 위치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를 병들게 하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는 또 스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격언이 독소 스스로 빠져나가게 하는 5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수용성 독소는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독소의 이런 배출하고도 관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용성 독소는 대변을 통해서 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비가 있거나 하면은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는 걸로 인해서 여드름도 나고 뽀르지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서 대변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신다. 이렇게 대소변을 통해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특히 또 땀을 통해서는 이 끈적끈적하잖아요. 수용성 독소와 지용성 독소가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기화성 독소를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호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번째는 우리 몸에 심지어요. 손톱, 발톱, 모발 뭐 이런 곳까지도 이 중금속 독소가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내보내는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발 검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중금속 검사를 하시는 이 원리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몸 전체가 해독기관이다.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내 몸 안에 100명의 현명한 자연치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연치유 건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좀 탐진치 좀 내려놓으시고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사는 것이 병을 치유할 때 이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다. 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의 독이 만병의 근원인 이유. 우리는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먹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가공식품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빈곤병에서 시달렸다면 현재는 대부분 다 풍요병이에요. 풍요병. 이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나타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50년, 60년인 것 같아요. 비만, 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을 포함해서 뭐 아토피, 또 정신적인 문제로 생기는 이 불면, 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과거에는 이런 당뇨 같은 이런 병들, 성인병이 나타나면은 이 부작병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질병들이 이제는 누구나 다 걸리는 대중적인 질병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우시잖아요. 이 애완동물도 주인하고 비슷한 병을 앓는데요. 주인과 함께 이런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요, 이 약육강식의 어떤 생존 경쟁 속에서 이게 밀려나게 되면 뭐 굶어 죽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병으로 죽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스스로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각종 우리가 인스턴트나 가공식품과 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고 또 특히 이제 요즘은 또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과식. 특히 제일 제가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병이 딱 왔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먹는 음식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입이 즐거운 가공식품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지 또 어느 경우는요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포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기가 들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음식으로 보충을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만병의 근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여튼 건강한 삶을 위하신다면 자신의 음식, 자신의 먹는 음식을 갖다가 본인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야기한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 격언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몸이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들이 아마 병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음식과 이 병의 관계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음식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문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이때 전쟁이 많은 시대예요. 철기 문화, 또 뭐 금속이 이제 금 문화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시대하고 맞물리고 전쟁의 시대하고 맞물려요. 남의 것을 뺏어서 그리고 또 가축을 키우는 시대하고 또 맞물려요. 그래서 정말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빈곤병과 풍요병이 가장 많이 존재했던 이런 시대예요. 이게 지금 시대하고도 맞물려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과잉 생산해내고 이걸 먹는 시대하고 전쟁도 비슷하고요. 또 빈곤은 또 빈곤에서 오는 지구상으로 보면 이런 시대하고도 같이 되기 때문에 음식이 일단은 첫 번째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